대한민국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제 얘기가 크게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 시간까지 정말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1년 동안 소방서에 참 많은 아이들이 놀러 옵니다. 아마 이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다닐 때 네. 소방서 많이 오셨죠? 네. 아마 저희들이 소방서에 아이들이 올 때마다 제가 물어봅니다. 아이들은 별로 안 물어보는데 소방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하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불 끄는 사람. 네, 맞습니다. 불밥을 보면 저희들이 늘 듣는 소리가 바로 소방관 아저씨들은 불 끄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먼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소방관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아마 책에 있는 내용을 애들한테 얼마나 잘 가르쳐줬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한 1년 전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새벽 근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출근 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화재 신고를 받게 되면 전화 받으시는 분이 그 신고자분의 목소리를 듣게끔 전화기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 다급했던 목소리가 그냥 들려옵니다. 잠결에. 잠 확 깹니다. 그러면서 긴장감이 정말 극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벨소리가 빡 하고 울리고 저희들은 이제 정신없이 막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가마복에 공기호흡기에 도끼에 여러 가지 개인 장비를 착용하고 소방차를 탑니다. 제가 지금 현재 11년째 소방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좀 여유가 생기거든요. 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1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 긴장감은 똑같더라고요. 소방차를 타고 나가는데 새벽에 나가니까 굉장히 바람이 차거든요. 그 찬바람을 쐬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는 어떤 생각이 들렸냐면 다세대 주택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할머니와 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나오지 못하는 급박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소방차를 타고 현장까지 가면서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빨리 진압해서 사람들 구조하고 또 저희들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현장에 도착하니까 이미 불길은 너무 많이 이렇게 막 타오르고 있는 거죠. 도저히 불을 끌 수 없는 상황으로 주택이 다 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에 딱 도착하니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휘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휘관의 지휘를 갖고 저희 현장에 진입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현장에 가면 이웃 주민들이 저희들 지휘관입니다. 저쪽으로 가서 저기 막 빨리 가서 사람들 빨리 구해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빨리 301호로 빨리 좀 가라고, 할머니하고 어린 손자들이 사는데 안 보인다고 빨리 좀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팀원들이 같이 그 3층까지 올라가는데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불이 막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소방관들이 왜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냐면 사람이 안에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저희들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직업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도 다 꺼지지는 않았었어요.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저도. 저희는 뭐 따로 문짝으로 이렇게 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문 전체를 장비를 이용해서 아예 뜯어냈습니다.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하고 사람이 있다고 일단 찾아가야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베란다 나가보고 밑으로 그 불길이 있기 때문에 한참 호흡해서 보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운 할머니가 아이들 모두 안고
중국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화재 진압이 아니거든요. 화재 진압은 한 2년, 3년 정도 저희들은 훈련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힘도 늘고요. 하지만 사체를 만나고 사체를 대할 때마다 저희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광경을 거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힘들 것 같죠? 네. 네, 정말 저는 그 상황일 때 정말 어떻게 내가 그 사체를 보고 만지고 어떻게 내가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지 굉장히 당혹스러웠었거든요. 혹시 트라우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요즘에 뭐 TV에도 뭐 트라우마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신적 외상이라고 하거든요. 신경정신과 쪽에서는 보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표현하자고 하면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 외상후 스트레스라고는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트라우마보다도 조금 더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비슷합니다. 제가 처음에 돌아가신 할머니와 세 자녀들, 손자들을 봤을 때 갑자기 우울감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정말로 어려운데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저희들이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희 직원들이 우울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힘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인생에 대해서 정말 저희 직업이 주는 어떤 가장 안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죽음이거든요. 외상후 스트레스.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그런 내가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심리적인 증상입니다. 이게 신경정신과에서는 하는 질병이거든요. 이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소방관뿐만은 아닙니다. 경찰관들도 경험할 수 있고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확률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죠. 이런 정신적 외상을 경험할 수 있는 평생 동안요. 남자는 한 50% 정도, 그리고 여자분들은 한 60%. 그리고 똑같은 외상을 경험해도 이 PTSD, 이 외상후 스트레스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거는 또 떨어지거든요. 남자는 한 8%, 여자분들은 한 20% 정도 되거든요. 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현재까지는 외상후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행동치료로 해서 우리 쉽게 생각하는 상담치료입니다. 두 번째는 약물치료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저희 직원과 같이 그런 광경을 보고 사체를 처리하고 나서 소방서로 돌아와서 모든 정비를 다 마치고 나서요. 그날은 그냥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서 잠깐 쉬고 다음날 퇴근해서 이제 출근해서 그 후배 직원을 만났는데 직원이 좀 이상해요. 조금 바보 같기도 하고 좀 예민하기도 하고 약간 좀 정신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혹시 괜찮냐? 그때 그 일 이후로 혹시 좀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아?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근데 어제 잠도 잘 못 자고 자꾸 그때의 상황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자기가 어제 잠도 사실 많이 못 잤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얘가 좀 PTSD 초기 증상이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를 데리고 그러면 나랑 같이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저희 그 옥상에 테라스가 있거든요. 그 테라스에 가서 햇볕을 조금 받으면서 햇볕이 중요하거든요. 약간 우울증이 있을 때는 햇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그 좋은 환경에서 좀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환경에서 제가 이 친구한테 물었어요. 얘기를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PTSD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늘 내가 하는 얘기 때문에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고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거 이렇게 내가 좀 이상한데 이러면 정신 나갔어. 왜 이래? 이러기도 하고요. 막 바보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자기가 그 상황을 봤을 때 그게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그 할머니의 손자 같은 데 느끼는 느낌, 그리고 어떤 연민에 가는 데 느끼고, 그리고 내가 과연 앞으로 이 소방관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계속 다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전에도 한번 약간의 우울증을 자기가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직장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할 수 있을는지 이런 불안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전문적인 답은 줄 수는 없지만 제가 마음은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동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사체를 보고 누구나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네가 지금 느끼는 거는 나쁜 것도 아니고 부자연스러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의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거는 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지해주고 걔를 격려해주고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 30분 정도 자기 얘기를 쭉 하더니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배님 뭐 괜찮아지겠죠. 제가 아직 연수가 많이 안 돼서 또 많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해줬던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준 것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보실 때 제가 아이들한테도 애들한테 아저씨 보면 소방관 같이 보여요. 그러면 어떤 애들도 저를 보면서 소방관 얼굴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저도 불법을 이제 저희는 불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연기 마시는 불법. 불법을 이제 11년째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저를 보면서 별로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은 사람처럼 보인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40년 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지만 멸치전입에 선장을 하셨거든요. 멸치전입에 아세요? 네. 한번 나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일을 하셨는데 원래 이 뱃사람들이 제일 힘든 일이거든요. 말도 잘 안 들어요, 뱃사람들은. 어지간히 강하게 해가지고는 안 하면 말도 안 듣고 막 시키는 거 안 하고 막 죽겠다 그러고 막 그런데요. 그것도 바닷 가운데서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저희 아버지가 그런 선장 일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또 술을 또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 알코올리즘이셨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알코올리즘 가족의 그 어떤 패러다임이 있거든요. 그 아내와 이혼하게 되고요. 또 아이들은 또 가출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 이혼하셨어요. 저희 형님 가출했습니다. 정말 그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제가 거기 2학년 때였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런 힘든 상황에서 어머니 집 나가셨죠. 큰아들 가출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동생하고 저한테 스트레스를 다 푸셨어요. 어린 시절에 그거를 당하는 저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에 대해서 제가 어른들 눈을 잘 못 봐요. 너무 무서워서. 왜 그랬냐면 한 계기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술을 많이 드시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술 좀 그만 드세요. 그랬다가 제가 제태를 한 대 맞았거든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아버지한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저의 이런 경험이 제가 자라면서까지 자존감이 낮게 되는 사람이 됐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 황창의라는 이름을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황창의 그러면 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나 왜 그러시지?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렇게 자라왔었습니다. 제가 이 PTSD에 대한 얘기를 꺼낸 이유는 외상후 스트레스가 결국엔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이런 특정 직업에 있는 사람들만 경험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관계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의 스트레스는 ASD라고 해서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높은 스트레스. 하지만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그 이상입니다. 소방관들이 느끼는 거는. 하지만 ASD든 PTSD든 해결책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상담 심리를 하는 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때 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다 어떤 얘기를 해도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저는 제가 그런 상처가 있는지 몰랐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얘기 듣고 있는데 다 내 얘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수업 끝나고 나서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겪었던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저 그런 분 처음 만났거든요. 한 번도 제 말을 자르지 않아요. 그래.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때 상황은 어땠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죠? 이렇게 자꾸 리액션 해주시고, 리액션 하시죠? 네, 막 이렇게 얘기를 뻔하게 막 해주시고. 이분 앞에 제가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던 제 마음속의 얘기들을 다 꺼내놨습니다.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용기가 막 솟았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 후배를 도와줄 수가 있었거든요. 오늘 제가 이 PTSD의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PTSD 환자들한테 요즘에는 우울증 치료제로 쓰이는 SSRI라는 게 약물이 있습니다. 이게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라는 건데요. 우울증 환자들은 이 세로토닌이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그 약물을 주입을 해주면 이 세로토닌 뭔지 아시죠? 행복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게 혈중에서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그게 우울감이 좀 사라지면서 좀 행복해 하다가 또 금방 다시 우울감이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잠시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슈퍼맨처럼 보이고 싶어 하거든요. 난 아무 문제 없고 난 처음부터 다르게 자랐고 난 너무 멋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원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다 아픔이고 말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상처를 하나씩 꺼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번 정도는 주위 분들을 좀 살펴주셔서 친구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가장 옆에 있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그런 마음들을 나누기 사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우리 소아관들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만약에요, 제 아픔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러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죠. 조용히 나한테 왜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어떤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 분명히 다 있거든요. 그런 걸 누군가 얘기한다 하면 좀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리액션도 좀 잘해주시고. 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귀명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들어주시는 분들. 네, 그러면 성공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공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제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얘기를 저는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소아관들이 지금 전국에 많은 분들이 근무하지만 사실 이 PTSD에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앓고 있는 소아관들에 대해서 대책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대학에서들 전공하고 또 이런 분들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직장 안에서 소아관들이 이런 게 너무 많다.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제가 오늘 하는 얘기 가운데서 여러분과 같이 공감해서 주위 분들과 같이 그런 것들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